자, 오늘은 그 출산 거부 사회의 마지막 챕터죠. 에필로그. 에필로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 이제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출산 거부 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10개명. 요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책 마지막에 딱 표를 넣으려 그래요. 두 페이지짜리 뭐 혹은 몇 페이지짜리에서 짧게 이제 1장부터 6장 내용을 사람들이 뭐 안 읽어보더라도 마지막에 이 표를 딱 보면 아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라고 이제 딱 정리할 수 있게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한 10가지 정도를 딱 추려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일종의 공약집 같은 거죠. 제가 이거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만들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 거부 사회를 어떤 극복하려면 이런 그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10개 정도를 딱 뽑아서 그걸로 책 뒷부분에 딱 제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필로그는 이제 이 정치적인 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딸 것이냐 그 얘기를 어떻게 할지 하는 거죠. 자, 일단 이 부분부터 조금 더 추가해서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은 길게 안 하고 한 30분 정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자, 먼저 제가 1장하고 3장을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1장하고 3장 보면 최병천 소장님이 얘기하신 신혼부부 주택 바우처 일종의 월세 지원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 집 한 채라든가 민주당이 얘기했던 또 허경영이 얘기한 뭐 1억 뭐 3억 뭐 이렇게 주는 정책은 이게 당장 이미 결혼의 문턱을 넘은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에게 중복 지원하는 부작용이 있다. 다만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바우처,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지원 정책이죠. 이건 좀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꼭 지금은 이제 자가를 확보하거나 전세 자금 정도는 마련해야 결혼할 수가 있는데 특히 남성이 많이 부담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월세 지원 정책을 피면 월세로도 결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정부가 월세 지원 해준다니까 요거 받아서 월세로 한번 시작해 볼까? 뭐 이렇게 하고도 이제 그 신혼 살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저소득층도 결혼의 문턱을 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최병철 소장님이 얘기하신 정책이고요. 1장과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3장으로 들어와 보면 이제 돌봄 얘기를 하면서 뭐 이지영 소장님도 그렇고 여러 분이 얘기하셨는데 육아휴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아빠 육아휴직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돌봄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돌봄과 가사 전담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 가사 노동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아빠가 전업으로 육아를 하는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래봤자 1년이라는 거지. 그리고 기업에서 1년 이상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유연 근로제를 확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 하나를 낳으면 최소한 10년은 돌봄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 작가님 말씀대로 아이 하나면 최소 10년은 그 돌봄이 필요한데 1년 휴직한다고 부모가 돌아가면서 1년, 1년에서 2년 휴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유연 근로제가 더 확산이 돼야 그래야 사실은 돌봄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 돌봄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연결을 했고요. 근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연결되는 거죠. 육아휴직이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 같은 거 혹은 그 육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이나 단축 근무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취업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이런 모성보호제도 우리 그때 이유진 비서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는 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 어디랑 비교해봐도 크게 빠지지 않는 법적 제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기업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유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인 거야, 사업장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어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자영업이거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을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으로 키워야 된다. 원래 대기업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최병철 소장님이 중견기업이란 표현을 쓰자고 하셨죠. 그래서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되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과보호하는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피터팬 증후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런 지나친 규제, 지나친 보호 조치들은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와 관련해서 돌봄 정보 포털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 부모들이 뭐라 그랬죠? 뭐 무슨 책이 있다 그랬는데 이지영 작가님 무슨 책 그게 무슨 수학의 정석처럼 부모들이 다 사서 본다 그랬는데 책 이름 뭐였죠 그게? 어, 뭐 119인가? 네, 119? 삐뽀삐뽀 119? 아, 네, 비포 비포 일 네, 네. 그렇죠. 그런 책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육아 유튜버들한테 의존한다는 거죠. 육아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정책, 그 정보 보고 찾는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여성가족부든 고용노동 무슨 뭐 교육과학기술부든 뭐 복지부든 그 정보 차원의 어떤 육아 정보 포털이 구축이 돼 있어서 거기서 아이를 옛날에는 가정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그걸 전수를 받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각자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그 육아와 돌봄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1장과 3장 보면서 정리한 건 이 정도고 2장 이유진 작가님 2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뽑을 만한 정책 제안이 뭐가 있었나요? 뭐 중국대도 아, 상관없습니다. 약간 일단 여기랑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장은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부터 뭐 이명박 그리고 이명박 반값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면서 윤봉기 기자님께서 그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책 대안이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이렇게 노무현 정부의 행정 수도가 너무 부분적이었고 뭔가 한계가 있었다 그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뭐 부산 경남권이라든지 대구 경북권 같은 것에 한 세네 개 정도의 메가시티를 만드는 전략 그게 정책 대안 중에 하나였고요. 네. 네, 쭉 얘기하세요. 쭉 얘기하세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시 공무원들의 출산율이 성공된 거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세종시 공무원이 왜 성공했냐, 육아와 돌봄 시간, 그리고 재취업이 보장되는 노동 환경 일자리 만들기. 네. 그렇게 두 번째로 얘기했었고요. 이거는 아까 세 번째로는 주택 바우처, 아까 그거랑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위한 그러니까 그거 뭐냐, 이명박의 반값 아파트 전략은 너무 제한적이니까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하자. 그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박근혜 얘기하면서 뭐 대출 완화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것도 써도 될까요? 대출 완화. 예. 그 예, 최경찬 예, 예, 예. 소장님이 그 신혼부부에 네, 대한 대출 네, 완화. 네, 네. 이렇게 크게 네 개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네, 네, 기억나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지영 작가님, 이지영 작가님 담당하신 교육개혁 파트에서 혹시 또 기억에 나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사장에서 교육개혁 관련 문제,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의 이제 생애주기에 맞춰서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등 그 교실에 이제 저학년의 경우 돌봄 문제,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지고 이제 현재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돌봄 교실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아이들이 뭐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초등 돌봄 교실이 사실은 3, 4학년 친구들도 학생들도 돌봄이 필요한데 이제 저학년 일부 학생들에게만 이제 추첨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또 그거 돌봄 교실을 실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늘본 교실을 또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늘본 교실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늘본 교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인가.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필진들 대부분이 이제 주변 사교육 시장 대비해서 그 학교 늘본 교실의 교육의 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현재 초등 돌봄 교실도 한 3, 4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이제 돌봄 교실에서 뭐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렇게 질이 높은 게 아니라 아이들 그냥 시간 때우기 용이 많은데 아이들을 8시까지 저녁을 먹이면서 늘본 교실을 운영할 때 이제 운영상 문제점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제 또 초등 교사에게 업무가 또 가중되거나 이제 또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시범 운영 중이지만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때 이것이 이제 운영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초등 돌봄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뚜렷한 무슨 해법을 낸 건 아니지만 이제 현재 구상되고 있는 정책들의 약간 그 허점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사실은 돌봄과 교육 문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답을 이렇게 내긴 쉽진 않지만은 이제 그 윤범기 기자님께서는 이제 그 지금 그 교원 그 자격증 시험, 그 초등교사 그 시험 합격한 분들이랑 현재 이제 임용되신 분들의 그 인력 미스매칭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노동 시장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인력 매칭을 이루면서 이제 어느 정도 초등 돌봄 교실을 좀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그 교육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돌봄 문제에 조금 포함을 해서 조정은 의원의 100만 원 필리핀 베이비시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으로 필리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거는 일단 주거 문제하고 뭐 이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 이제 취업 이탈 문제가 있거나 해서 현실성이 별로 없는 문제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현재 이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려면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소 250에서 350만 원을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부 중에 한쪽 편에 이제 한쪽 배우자의 월급이 돌봄 비용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여성이 또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이를 돌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아이 돌봄 문제와 이제 비용 문제가 여성 경력 단절, 그 저출산 문제와 또 핵심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의 필리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는 의견이 그렇게 현실성은 비록 없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논의를 좀 촉발시킨 점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관련해서 이제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좀 실효성 있는 방책인지를 논의를 더 이렇게 단편적인 수준 말고 더 깊게 해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서 이제 요즘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교육과 이제 대입 시험의 연계 문제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또 그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라 이렇게 해서 공교육만으로 배운 것으로 대입을 가능하게 해라 이런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일진들 대부분 이제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는 이상 이제 어떻게든 대학이 수시를 통해서든 공고사를 통해서든 변별력을 강화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 존재하는 이상 수능 킬러 문화 없애는 것만으로 이제 입시 문제를 개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대학에 대한 이제 관점을 또 바꿔야 되고 여러 교육계 이제 내재한 문제들을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 바꾸지 않는 이상에도 미봉책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를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그 이유진 비서관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약간 허술한 그 정책이 실행됐을 때 등록금 혜택을 받았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최병천 소장님께서는 이제 그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이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시대나 기술 변화에 맞춰서 대학이 변혁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어서 그래서 국공립 그 대학끼리 이제 네트워크화를 해서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쪽에 이제 공적 자금을 좀 많이 투입을 하고 나머지 사립 대학들은 좀 이렇게 등록금 자율화를 통해서 기업의 R&D 이제 중심 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정부의 대학 지원도 다층화돼야 된다. 이제 이런 반값 등록금의 단순한 캐치프레이즈에 갇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해야 된다 해서 윤번 기자님께서는 또 국공립대학 네트워크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온라인 교육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제 시대에 맞는 그 대학 교육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서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개혁 파트에서 이제 논의를 할 때 이제 그 중점되는 이슈 위주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초등교육의 경우 뭐 사실 교육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 과정과 내용의 또 개혁도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사실은 다루지는 못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여러 그 경험을 가진 그래도 네 분의 이제 의견을 각기 이렇게 다 종합해서 이제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코끼리 다리 만지기 수준이더라도 이제 교육 분야에 이제 내재된 그리고 돌봄과 교육의 연계에서 내재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이야기를 해보고 다층적으로 한번 살펴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5장하고 6장을 다시 들었거든요. 5장은 우리가 노동개혁을 얘기를 했었고, 6장에서는 연금개혁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노동개혁 파트 앞부분에 쭉 정리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서 사실은 직무급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직무급제는 좋은 거죠. 연공서열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거는 필요한 일인데, 이제 공공부문부터 해라. 어, 공공 부분은 안 하면서 검사들부터 하라겠죠. 검사들부터. 공공 부분은 안 하면서 민간한테 하라고 하니까 다들 별로 인센티브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런 해야 될 개혁은 안 하고 무슨 노조 때려잡기나 69시간 근로시간 늘리기 뭐 이런 거에 집중하니까 거부감이 컸던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정년 연장 얘기도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년 연장보다는 사실은 직무급제가 먼저인 거고, 직무급제와 임금 피크제. 이제 그런 어떤, 정년을 늘리는 건 한 10%에서 15% 정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4명 중에는 저한테만 해당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직무급제나 어떤 그 임금 피크제와 같은 합리적인 그 임금 체계 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그러려면 또 합리적인 평가 체계도 같이 갖춰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게 갖춰진 이후에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지 무턱대고 정년 연장부터 하는 건 사실은 기득권층에게 더 이로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셈이 된다. 뭐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노동개혁 파트에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평생교육으로 넘어가면서 이 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을 대학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해라. 1년에 한 500만 원까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전 국민이 뭐 전 국민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저소득층이 사실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학원에만 쓸 수 있고 대학원 진학에는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에는 이건 이제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의 칸막이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칸막이를 풀어서 그 평생교육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평생교육 예산을 대학원 혹은 대학 진학에도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고 그러려면 이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대학 개혁과 대학의 교육과정 개혁과 연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대학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고부가치 산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대학교 총장이나 대학 교수들은 30년 전에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기업이나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최병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개혁이 되지 않는 한 정부 예산을 그냥 무조건 대학에 몰아주는 게 꼭 이렇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정 개혁을 하려면 결국 기업과 청년들이 이 대학의 운영 주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른바 기업대학, 그다음에 연계학과, 어, 연계전공. 그래서 뭐 우리 삼성 반도체 대학, 뭐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학과 뭐 이런 식으로 각 기업과 어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대학에서 맞춤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개혁 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하는 대학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몰아주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최병철 소장님 말씀하신 뻥축구 방식으로 평생교육 혹은 이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죠. 정책 예산 20배 확대. 이제 20배 확대라는 건 좀 과하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적어도 한 10배 정도 확대하는데 뻥축구식으로 뻥 하고 일단 이 예산을 늘려놓은 다음에 예산을 일단 늘려놓으면 공무원들은 알아서 내용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거 채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뻥축구 방식으로 일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대폭 확대를 공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여유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예산을 이렇게 채워 나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그 교육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확 늘어나게끔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금 개혁에 관련해선 찔끔찔끔 개혁을 해야 된다. 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사실 5년에 한 번씩 연금 개혁을 하기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고정하고 이거 뭐 왜냐면 소득 대체율을 늘리기 시작하면 연금이 더 빨리 손실될 테니까 그리고 연금 보험료는 이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보험료 내는 게 싫지만, 물론 엄청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든 2%든 조금씩 이렇게 찔끔찔끔, 마치 최저임금 얘네 조금씩 오르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 답답하지만 그래도 오르긴 오르잖아. 그런 식으로 연금보험료도 찔끔찔끔 조금씩 올려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걸 5년에 한 번씩 법대로, 법에 하라고 한 대로 5년에 한 번씩 찔끔찔끔 올렸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3번이나 이걸 패스하는 바람에 사실은 다음 정부한테 폭탄을 계속 넘기고 있는 거죠. 사실 윤석열 정부부터라도 이 연금보험료를 조금씩 올리는 정책을 이제 써야 된다. 지금 우리가 9%를 하고 있다면 기업과 같이 이렇게 개인이 4.5%씩 내고 있잖아요. 이걸 1%라도 올려서 5%씩 5%씩 한다든가 5년에 한 번씩 이제 찔끔찔끔 상향하는 정책을 펴서 어쨌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뒤로 미뤄야 된다. 연금이 이제 소진되는 시기를 계속 뒤로 밀어서 젊은 세대들이 이게 국민연금이 그래도 없어지진 않겠구나라고 믿고 계속 낼 수 있게끔 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건 모든 정부가 조금씩 다 같이 부담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이기적인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이기적인 정권들이 그 부담을 조금 더 안 지려고 다음 정부로 넘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부터라도 빨리 연금 보험료를 상향하는 그래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키우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오고 뻔한 얘기들 말고 그나마 우리 논의 중에서 요건 좀 우리가 독창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건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들이고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지면 또 안 되니까 한 10개 정도로 나중에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중복되는 건 또 통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정도로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얘기한 게 요게 좀 빠졌다. 요거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빠졌네? 싶은 게 있으면은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다 정리하더라도 우리 최병천 소장님 음소거 키시고 보셨죠? 자, 1번부터 지금 16번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 바우처, 유형 근로제, 그다음에 중견기업 육성, 그다음에 육아 포털, 그다음에 메가시티, 그다음에 뭐 세종시 이건 합치면 될 것 같고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돌봄교실 내실화, 또 외국인 베이비시터를 허용하되 임금을 최저임금을 줄이는 이하가 아니라 국적을 확대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등록금 자율화와 국공립 네트워크, 그다음에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 도입, 또 네일베임 카드를 개혁하자는 거고, 대학 교육과정 개혁, 평생교육 예산 확대, 그다음에 연금 찔끔찔끔 연금 개혁이라고 합시다.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최명철 선생님 우리가 얘기한 거 중에 빼먹은 거. 최 소장님. 혹은 추가하고 싶은 거. 앞에 조금 어, 앞에 그 정년 연장 관련해서 좀만 더 다시 보여줄래요? 네, 정년 연장. 정년 연장은 뭐 그냥 뭐 정년 연장은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정년 연장보단 직무급제가 우선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공무원부 예. 직무급제나 임금 피크제 도입이 우선이고 그거 없이 정년 연장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그날 뭐 그 얘기였죠. 그 정년 연장은 제가 얘기를 할 때 네. 뭐 버퍼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KTX랑 거기 뭐 그 터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네, 말씀하세요. 이제 들립니다. 지금 터널을 방금 지나가서 그랬던 것 같은데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정년연장을 그때 얘기할 때, 음. 그때 그 제가 통신 상태가 끊어졌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기존의 정년 연장은 상위 15% 정도만 적용되는 정년 연장이고, 네네. 직무급제를 내시로 하는 게, 음. 직무급제나 어떤 유연시간제 같은 걸 내시로 하는 게 어, 실질적 정년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몇 살까지 일하냐에 대한 그 이게 72세인가로 나와요. 음. 그러니까 정년은 이미 연장돼 있는 상태예요. 음. 당신 몇 살까지 일하냐 하면 통계 내본 게 72세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 문제 자체가 이제 상위 15%, 상위 10%에서 15% 공무원에 준하는 일자리만 원래 그분들에게만 적용된 이슈라는 거예요. 음. 이미 현재도 72세까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정도 외에는 다 뭐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지영 작가님. 이지영 작가님도 혹시 요중에 빠진 거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저희 논의했던 거는 거의 다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 육아휴직 관련해서 이제 일단 기업 규모를 뭐,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맞긴 한데, 뭐, 현재 일단 중소기업들도 있고, 뭐, 자영업도 있고, 여러 이제 사업 현황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좀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방법이 사실 이렇게 많진 않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네, 없어, 대책이 없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 안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부모 보험 제도라든지 이제 스웨덴에서 뭐 부모 보험 제도를 활용해서 부모가 이제 육아휴직 기간에 뭐 월급을 조금 덜 받는 동안 이제 보전 재원을 이제 활용을 하는 방안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연금처럼 이제 아이를 기르는 동안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제 정상 근로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제 준하는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돌보는 기간 동안에 그 표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그 근로 여건을 채우지를 못하는 게 상해나 이제 장애를 입었을 경우와 준한 경우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뭐 처리가 된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제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또 회사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끼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뭐 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장받으면서 일은 적게 하면서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낼 수 있는지, 이제 공적으로 그런 기간에 대한 어떤 정립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또 법적 의미 정립이 있어서 보전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냐. 그래서 부모가 또 연금처럼 사적으로 이제 보전 비용을 좀 내면서도 또 공적 자금이 또 이렇게 기업에 이제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전 재원 비율이나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도 마지막에 했었죠. 이렇게 다자녀 양육한 경우에 국민연금의 어떤 가입 기간을 가산해 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아예 그냥 최대치로 분세무로 쳐가지고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노후를 아예 그냥 보장해 줘 버리면 적어도 두 자녀 키우는 사람들이 한 자녀 더 낳는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한 네. 명만 더 낳으면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뭐, 네, 그런 얘기 있었죠. 네네. 그거를 국민연금 크레딧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 크레딧 정책. 음. 네, 그리고 그 크레딧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대표가 병역과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스터디 멤버의 오종원 씨, 음.
고종원 씨가 이런 주장을 평소에 아주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저출산 관련돼서도. 음, 네. 그러네요. 그래서 크레딧 정책의 확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네, 지금은 되게 이제 군복무한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을 크레딧을 좀 더 주는데, 요거를 다자녀 가구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걸로 이제 출산 인센티브를 더 주자, 뭐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유진 작가님, 이유진 비서관님도 음소거 키시고, 요 네. 내용 정리를 또 추가할 거, 혹은 뭐 빠진 거. 근데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뭐 넣으셔도 되고, 그 일본은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 동료가 임신해서 회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그 동료한테 일이 몰리니까 일본은 그 동료한테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저도 그냥 이렇게 정책 공부하다가 흘려서. 그래서 저는 약간 동료 입장이니까 약간 동료들한테 그 같은 직장한테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일본에서. 예.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는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제도인 거죠.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럴 정도의 그 휴직자를 감당할 정도의 기업 규모가 돼야 사실 적응 가능한 거지. 기업 규모가 잡으면 휴직 자체를 못 한다는 거죠. 휴직을 해버리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주 중견기업 이상에서 가능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요걸 좀 가지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10개명 혹은 12개명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는 이 정치적 주체 형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에필로그의 주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정치적 주체로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거야.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사실 대통령이 위원장이면 실제로는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시스템이겠죠. 대통령은 바쁘니까. 근데 부위원장은 되게 학자들이 맡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경원 씨가 잠깐 했다가 왜냐면 또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장관급이고 근데 이제 나경원 씨가 이제 당대표 나올 것 같으니까 괜히 말실수한 거 꼬투리 잡아갖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김영민인가요? 김영민가? 김영준가 하는 그 여자 교수가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뭐 이분이 뭐 알다시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네, 아니잖아요. 영향력. 그냥 일개 교수일 뿐이고 아마 캠프에 참여했던 일개 교수겠죠. 그러니까 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냥 그 보고할 때만 한번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엔 또 완전 수면 위로 잠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기사 하나 썼는데 그 상근자 채용할 때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기사에 한번 나오더만.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면접에서 떨어졌던 사람, 그 서류에서 떨어졌던 사람을 나중에 추가 채용할 때 그냥 채용을 시켜버린 거야. 면접도 안 보고. 그래서 그게 뭐 비리다 이거.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기사 썼던데 뭐 그런 식으로 상근자 몇십 명 두고 나머지는 이 교수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거기 대통령이 가끔 들여다보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 정책 조율이 되고 뭐 이게 뭐 종합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극약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78이라는 이 출생률은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부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극약 처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걸 쭉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컨트롤 타워를 상시적인 정부 부처로 만들어야 된다. 위원회 체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사실 일종의 가족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이거를 이제 인구가족부로 대표하면서 이 인구가족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을 시키는 거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잖아요. 근데 교육부 장관을 빼버리고 왜냐면 교육부는 나중에 국가교육위원회로 역할이 바뀔 거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인 걸 인구가족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을 하면서 인구가족부가 전체적인 어떤 이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와 함께 이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대선 공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여성가족 또 많이 많잖아. 또 이건 20대 남자를 땡길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20대 남들이 또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끔. 왜냐면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하라 그러면 대통령은 바빠갖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진짜 신임하는 측근을 부총리급으로 임명을 해서 뭐 이해찬이나 뭐 이런 옛날 같으면 아주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실세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인구 정책을 총괄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정부 장관을 만들어 놔도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자꾸 정책이 바뀌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서 그 국회 안에, 국회도 아니고 양당 안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양당 간의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이 저출산 인구 대책이죠. 저출산 인구 대책에 관해서는 이 국민의힘과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시적으로 정책 협의를 하면서 이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지난 이런 협의를 해온 것처럼 우리가 지난 6번의 대담을 거친 것처럼 국민의힘과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장들이 상시적으로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법 과제를 조율해 나가면서 계속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하면서 사실은 이 그 인구가족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상시적인 정책 협의체가 여야 간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뭐 정의당까지 껴도 좋지만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 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해요. 두 정당이 어차피 계속 집권할 거기 때문에 두 정당이 상시적인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인구 문제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아까 뭐 맞춰나가죠. 우리가 말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고 또 인구가족 정부에서 이거를 집행해 나가면서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이게 특정 정당, 특정 정부의 업무가 되면 그 정부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다음 정부로 떠넘깁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하면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을 국회에서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될 리가 없죠. 서로 이렇게 대통령제하에서 서로 이렇게 저쪽 정부가 망해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필요한 거죠. 여야 영수회담.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이런 어떤 여야 간의 어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요거를 하기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뭐 이거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둘이 워낙 사이가 나쁘니까 아마 그 다음 정부에서 다음 대통령과 다음 야당 대표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요걸 대선 공약으로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든 뭐 민주당 쪽이든 국민의힘 쪽이든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고 집권한 정부가 야당 대표한테 제안하는 형식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부 조직 개편도 하고 여야 간의 상설협의체도 만들어서 이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일단 제 제안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요 이지영 작가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요 구상에 대해서 좀 추가할 내용이나 뭐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방안이 사실 좋다고 보고, 이제 현실적 권력 관계를 볼 때, 이제 사실은, 헌법상 이제 권력 기관 외에 정당 간의 협의 자체가, 손님 오셨나 봐요. 그래서, 네. 네. 정당 간 협의 자체가 이제 어떻게 여론으로 공론화되고 이제 그것들이 법안으로 어떻게 발의가 될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정말 그 협의체가 국가적 과제로 이제 이 문제 지정해서 협의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이름 자체를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족부. 인구가족부로 변경하는 것도 저는 약간 성중립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좋은 어떤 관점을 이제 좋은 가치관
좀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역할도 일단 저는 그러니까 헌법에 뭐 모성보호 조항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성보호 조항에 대한 또 해석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양육하는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책임 으로만 약간 이렇게 돌리는 이제 구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아젠다로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처부터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좀 거의 부총리급으로 이제 장을 임명을 하고 그런 권한을 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이제 위원회여가지고 사실은 뭔가 이제 집행을 강제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 제도랄지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이제 산업 현장에서 여러 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이제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를 또 효율적으로 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아마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감시 역할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인구가족부가 이제 갖고 의회에서도 그에 걸맞는 이제 그 국정감사나 이런 그 제도를 조금 더 국정감사하고 뭐 관련 예산 집행 관련해서 좀 더 조사 인력을 추가를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도 이제 현재 그냥 그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국가 아젠다에 있어서 좀 이렇게 보충 인력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국회 내에서 상임이나 이런 위원회들도 좀 그에 발맞춰서 이렇게 개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으로 이 정책을 좀 잘 구상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실 읽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읽지 못했는데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이제 그 책무를 실현해야 될 공공 주체를 보면은 이제 그 컨트롤 타워를 이제 국가, 그다음에 지자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각 부를 그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구가족부하고 이제 각 지자체와 또 어떻게 연계를 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간의 그 또 권력 배분과 예산 배분 같은 것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유진 비서관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 이런 식의 어떤 주체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찬성이고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상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이 부처가 없고 이렇게 정책이 다 따로 놀고 이것도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본도 사실은 가까운 나라 일본도 막 서로서로 보건복지부 따로 놀고 국토교통부 따로 놀아서 올해 기시다 총리가 그 일본 뭐 가족 어린이청인가? 제가 잠시만 정확한 워딩을 아무튼, 예, 가족 어린이청이라고 실제로 그런, 뭐, 부처는 아니지만 그 따로 놀던 정책을 다 흡수해서 이렇게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런 선례를 좀 저희도 참고해서, 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도 국회에서 피감간 상대할 때 위원회면 솔직히 대충 넘어가거든요. 부 정도 돼야지 조금 파고 감독할 그게 있지. 국회 입장에서도 솔직히 위원회는 솔직히 쳐주지 않아요. 그냥 뭐 뭘 해도 존재감도 없고 뭐 감독도 하지 않고 저희가 제안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로 저는 격상하는 건 찬성이고 근데 여성 가족부를 건드는 게 모르겠네요. 20대 여성을 위한 20대 여성한테 과연 수구력이 있을지 저는 그냥 선거판에 있는 사람이니까 약간 조금 20대 여성을 건드는 20대 남자도 전략이기 생각을 때문에 해보라고. 네, 20대 여성을 건드는 전략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받아줄지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국회 내에서 특위가 있어요, 사실은. 인구 위기 특별위원회가 있긴 하고,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존재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위기 특위 있는 거 아는 분 계세요? 그냥 전혀 기사 한 줄도 나지 않고, 왜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국회에도 특위가 엄청 많아요. 뭐 부산 뭐 무슨 특위 뭐 지역 위 특위 근데 존재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인구 위기 특위를 기존
기존 이 특위를 조금 강화해서 지금은 뭐 특위 수준이지만 뭐 상임위로 격상을 하든지 뭐 전체 회의를 더 많이 하든지 해가지고 이 기존 있는 국가 인구 위기 특위 이거를 조금 국회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것. 네, 그래서 아까 윤범기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그 정당 내 그거 문제도 있고 국회 내에도 특위를 이거를 확대하는 거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잠시만요.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가 작년에 이번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위원회가 3월 28일 날 처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기존 위원회 체제로 갈 거면 이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회의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매달 해서 매달 그거를 점검하는 식으로 기재부가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재부처럼 매달 하든지 그렇게 동향을 이런 식으로 매달 하는 그런 체계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회로 둘 거면 제가 조금만 첨언하면 이 여성가족부를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정치적 네. 결단입니다. 그 음, 이유진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고 약간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래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만들었거든요.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부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여성들의 권익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게 여성가족부의 문제다, 뭐 이제 목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인구가족부라고 해서 여성가족부 안에 이름을 바꾸는 거죠. 포함시키면서 이제 역할을 더 확장하는 그런 어떤 승격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만 여성이란 말을 부서에서 이름에서 뺀다 뿐이지 여성가족부 기능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이제 기능을 더 덧붙여서 위상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더 실질적으로는 더 키워주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물론 설득을 해내야죠. 근데 여자들이 그래도 기분 나쁠 수 있지. 왜 이름을 빼냐? 그래도 왜 이름을 여성을 왜 빼냐? 여성 인구가족부로 하던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정치인이 설득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대통령 후보가 그 정도 설득은 해내야지. 그건 본인의 그런 정치적 결정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여야 간 협의체도 물론 특위도 있죠. 뭐 인구 위기 특위 당연히 있겠지 국회. 그런데 결국 그거는 대통령의 영역인 거예요. 대통령이 확 문제의식을 두고 집권하자마자 이거를 여야 간 협의체를 열겠다고 해서 야당 대표한테 이거와 관련된 영수회담 딱 제안하고 야당 대표 들어오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뭐 시시껄렁하게 뭐 죄송하지만 정의당 뭐 이렇게 군소정당 부를 거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 대표만 부르면 돼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둘만 모여서 그래서 두 당이 딱 결정하고 나중에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소수정당들 껴주면 되는 거지. 맨날 여야 양수회담 하려고 그러면 그거거든. 그 대통령은 군소정당 다 끼고 보자 그러고 야당 대표는 무슨 소리냐 1대1로 보자 그러고 이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영수회담 성사가 안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당시에 홍준표 야당 대표를 개인적으로 이 둘이 안 보려고 했지. 그래서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대통령이 통 크게 야당 대표랑 1대1로 만나는 자리를 먼저 만들고 우리나라 사실상 양당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틀을 결정하고 군소정당을 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영수회담을 추진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그건 제가 그렇고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저출생 문제도 대의제 시스템에 약간 부작용 이제 대의제 시스템이 잘 작용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보거든요. 사실은 국회에도 거의 대부분 뭐 제가 특정 뭐 그 세대를 비난하는 거 아니지만 50대 남성 그리고 특정 직업군의 이제 대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실효성 있게 집행이 못 되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또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현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제 여성들 그리고 부모들인 경우 많은데 그들의 이제 목소리가 사실 대변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면 중앙에서 이제 계획을 잡고 중장기적 계획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이 문제는 지역별 또 학교별로 정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듯이
교실이 지역별 그 분산된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 이번에도 저희 아이가 다닌 학교도 방학 중에 학교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돌봄 교실 운영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학부모의 진정한 동의를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서면으로 5월쯤에 대충 공지를 하고 그걸 이제 동의를 받았다고 동의에 가름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 운영을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방학 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부모회 회장님이 시의원을 만나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 이제 돌봄 교실은 학교장 재량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통합해서 옆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게 하든지 이렇게 통으로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직접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지역 시의원이 이제 움직여서 교장 선생님이 뭐 움직이셨는지 뭐 면피로라도 돌봄 교실을 옆 학교에서 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방안이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봄 문제는 각각 개개별로 이제 각각 지자체나 학교별로 또 사안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 민원,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나 이제 아이를 돌보는 주체들의 직접 민원이 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있어야 되고 위원 중에도 민간 참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냥 뭐 교수들이나 이제 특정 성별이나 이제 의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논의한 문제들도 공론화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근데 또 아이를 또 기르고 막 돌보는 입장에선 여성들은 또 목소리 낼 시간이 많지.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개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다음 최병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경기도 여성연구원인가 발표를 간 적이 있어요.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그 발표를 요청하면서 한 몇 년 전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장님이 요청도 갔었는데 경기도 여성연구원, 그러니까 경기도 도청산하 연구원이에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네. 아, 맞아요. 아니, 가족재단 아니고 연구원일 겁니다. 이름이 연구원으로 끝났을 건데, 이제, 근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강의를 요청하면서, 이제 그 내부 상황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는, 인구 가족을 전공한 그 학자 그룹과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 그룹이 있대요.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 그룹은, 매우 레디컬하고 진보 성향이 엄청 강하고, 인구, 가족, 아동을 연구한 학자 그룹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이제 국민의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 진보 보수가 그러니까 학문적 베이스에 따라서 확 갈린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여성부가 있고 이제 인구가족부를 하는데 한국의 그러니까 저는 윤봉기 기자의 인구가족부 재편을 일단 찬성해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데 여성부가 만들어진 거는 페미니스트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만든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 의미는 일단 분명히 좀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여가위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죠. 여성가족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겸임위원회예요. 여가위는 지금 국회에서 겸임하는 위원회는 국회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 상임위원회 체계인데 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겸임위원회냐면 겸임위원회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국회 운영위원회, 여가위, 그다음에 국정원을 다루고 있는 정보위원회. 그거는 이제 그 국회 운영위원회는 그냥 청와대와 국회를 다루는 곳이고 국회 사무처를 다루는 곳이고 국정원은 좀 약간 예외적인 거고 여가위는 왜 겸임위원회냐면 예산이 쥐꼬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조직의 사이즈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틀어서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약간 뭐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옛날에 아담과 이브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든 것처럼 보건복지부 예산의 갈비뼈 일부와 노동부 예산의 일부의 갈비뼈로 만든 부처가 여가부예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의 여가부의 명칭을 뭘로 바꾸든 여가부 장관이 부총리를 한다는 건 조직 체계상 안 맞는 얘기예요. 음. 그거는 뭐 그 국회로 치면 인턴한테 뭐 그 국회 인턴한테 실권을 주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립되지 않는 얘기예요. 뭐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를 부총리라는 건 말이 될 수 있어요. 포괄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총리를 바꾸면서 명칭을 지금 예컨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지. 근데 그래서 뭐 부총리제를 하나 더 신설해서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이런 거는 자체는 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뭐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거를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건 말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가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국회 인턴이 뭐 보좌관 업무를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그거는 이제 직제상 안 맞는 얘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그 지금 이 우리나라 여성 이 출산 정책, 저출산 정책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 건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왜 안 되고 있냐? 저는 정치적으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정책적인 뾰족함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저는 실은 이론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를 만들었고 정책의 실패가 정치의 실패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좋은 불평되는 책의 핵심 내용도 학자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소주성이 망한 거예요. 그거는 이론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로 연결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과 정책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정확성이 있는데 정치권들이 무관심하거나 멍청하거나 지 할 일을 안 해가서 그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론 자체가 그냥 그 뭐랄까 이렇게 달짝지근한 설탕 같은 얘기나 사탕 같은 얘기만 하니까 돈 퍼주는 얘기만 하니까 실제로 학자들도 그런 얘기만 하거나 기자들도 그런 얘기만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소주성도 결국 그런 거였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저는 우리나라가 규모의 비경제 문제 그리고 예컨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저출산 여성 아동 정책 중에서 한국에서 안 하고 있는 정책은 거의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워킹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독일만 해도 전체 취업자의 약 70%가 중견기업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국은 전체 취업자의 5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책을 20년 가까이 다뤘는데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그지 같다 얘기와 그다음에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 정책 관련 학계가 이 뭐 보수는 돈벌이 수단의 연장으로 하는 사람이 많고 정책 전문가 중에 진보는 운동권의 연장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데모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정책 생태계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도 자극적인 이야기 중심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유통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면 실은 그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어떤 국민 정서법과의 투쟁, 국민 정서법 박사하고 어떤 논리적 정확성, 정책적 정확성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그러니까 진도를 안 나갈 거라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은 이론과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론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를 만들고 정책의 실패가 정치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저는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쓴 책이 100만 부를 돌파하게 되면 그 여야 협의체를 전혀 만들지 않아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만 부를 넘게 팔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솔루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깨어있는 시민론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깨어있게 만들어야 그래야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깨어있으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자꾸 뭉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대결하는 데만 그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용법이고, 원래는 국민들을 어떻게 더 깨어있게 만들 것이냐, 시민들을.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만 더 추측도 쓰고 토론도 하고 뭐 그러는 거겠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그 한동훈 이제 동영상을 이제 어제 열심히 봤었는데 음, 한동훈이 그 이제 이민 정책이 기존 얘기랑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그 한동훈 동영상을 강추하는데 음, 거기서는 어떤 정책이 있냐면 우리 영주권 개념 있잖아요. 음, 기존의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약간 그 어떤 고용 허가제 기반의 이민 정책인데 몇 년까지 일하게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한동훈이 강조하는 건 하나는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고 음, 또 하나는 한국인으로 국적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이러이러한 내국인들의 기업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기여분을 평가해서 한국인 국적을 부여하는 과도기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자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 비자를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35배로 확대했다 그래요. 음, 1000명을 35,000명인가로 확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론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를 만들었고 정책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를 만든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리더십의 실패인 거예요, 그냥. 맞아요. 윤봉기가 대통령이 되고 이지영이 대통령이 되고 최경턴이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팀이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그게 해결되는 거지. 백날 뭐 얘기해봤자 그냥 그 여야 협의체 해봤자 지금 있는 법안도 안 만들고 국회가 원래 하는 일도 헛짓거리 하고 있는 판국에 그거를 뭐 우리가 뭐 한다 그래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론의 실패, 정책의 실패는 그거대로 풀어야 되는 거고 정치의 실패는 그냥 정신 멀쩡한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말 나라를 구해보려는 리더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 책이 100만 부가 팔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집권할 거냐 그거를 고민하는 게 그 두 가지가 핵심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승격을 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예산과 조직을 늘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너무 지금 작아서 여기다 부총리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일리가 있는 거. 그러면 인구부총리를 별도로 신설하는 거지. 인구가족부는 인구가족부대로 승격을 하고 인구부총리를 별도로 신설해서 그걸 뭐 지금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니까 뭐 사회부총리를 인구부총리로 바꾸던가 아니면 복지부나 노동부의 인구부총리를 겸임시키던가 해서 그거 어쨌든 인구를 정부가 더 신경 쓴다라고 하는 상식이구로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모양새를 좀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구부총리 혹은 여성 인구가족부 장관을 굉장히 대통령과 측근이 실세를 안 치는 거죠.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을 인구가족부 장관이나 인구부총리에 앉혀서 아주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이제 그 문제를 자기 아젠다로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는 그래서 거기서 성과를 내야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는 최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을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가 집권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페미니스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호 여사 자체가 한국 여성운동의 1세대이고 또 서울대 사범대와 이화여대를 나오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지원이 또 김대중 대통령 집권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종의 이렇게 보상을 해준 게 여성가족부였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가져간 예산이 주로 이화여대 출신 페미니스트들한테 많이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여성계 내부에서도 이대 나오지 않은 다른 여성 그 단체들은 또 지원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걸 합리화해 나가는 과정도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승격하면서 초대 장관은 남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좀 불식시켜 나가면서 개혁을 해 나가고 남녀가 돌아가면서 하게끔 그렇게 해 나가야 좀 합리성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건 결국 이건 정무적 기획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이렇게 법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치 기획인 거예요. 정치 기획. 그리고 결국 이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이제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 그게 대선 후보인 거고 그런 대선 후보를 위한 일종의 대선 공약집. 대선 공약집은 단순히 정책의 나열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기획과 과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책으로 만들어서 좋은 대선 후보가 나오면 좋은 대선 후보한테 선물하고 이렇게 우리 팀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팀이랑 같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물론 이제 이 책이 잘 팔려서 대중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게 되면 그런 그 제안이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책이 안 팔리면 그만큼 더 효과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대선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크기 전에는 먼저 대선 후보급인 사람한테 이 책을 전달해 주면서 우리 팀을 같이 좀 이렇게 캠프의 주축으로 같이 좀 가져가시죠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좀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필로그 마치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원고 정리를 지금 4장까지는 했잖아요.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이면 4장 원고 정리가 끝나는 거고 5장, 6장 에피소드 이렇게 3개가 남은 겁니다. 지금 최 소장님 너무 바쁘시니까 최 소장님 빼고 5장이 2시간이에요. 노동개혁하는 그건 제가 할 테니까 네. 연금개혁이 1시간이야. 연금개혁은 이유진 씨가 해주시고 네, 이 네, 네. 에필로그는 30분이잖아요, 실제로. 에필로그 그냥 앞부분에 30분 그건 빼도 되니까. 네. 그냥 뒷부분에 이제 이 주체형 성부부터 해서 뒷부분 30분은 이지영 작가님이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네. 5장, 6장 에필로그.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서 이걸 최대한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초에는 마무리해서 원고를 네. 출판사에 넘기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책이 나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발언 하나씩 하고 마치나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저는 이제 네. 마지막에 결국 그게 들어가겠죠. 이게 그 마지막에 그 제안하기. 서문 나오고 그 끝에 뭐 그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네. 그냥 각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네. 거기다 주시는 걸로 그럴까요? 할까요? 네. 네, 네.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그렇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네. 가지 문제 제가 네네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이제 요새는 출산율 대신에 출생률이란 말 쓰자고 막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책 제목 자체가 출산 거부 사회니까 이제 출산하면 이제 여성에게 또 출산 책임을 지우는 면이 있어서 중립화 그 언어를 이제 중립화하면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제 출생률이란 말을 쓰자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생률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그냥 우리 책은 의도적으로 이제 그냥 저출산이란 말을 계속 쓰면서 출산 거부 사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서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네. 출생 거부라고 사회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생 거부 그렇죠. 사회? 출생은 아기가 출생을 거부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네. 출산을 그래서 거부하는 주체는 사실은 부모기 때문에 어른이기 그렇죠. 네. 때문에 그 출산이라는 건 부모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니까 네. 출산 거부 사회라고 하는 게 이 그렇죠. 책의 네. 맥락에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한번 그냥 얘기해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요새 트렌드는 그런데 이제 이 저자들이 트렌드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근데 그런 건 서문에 명시를 써주면 되지. 예, 네, 서문에 명시를 좀 간단히 할 써 필요 있지 밝히고.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 고생하셨습니다. 네.